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고와 감정과 행동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동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감정과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감정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다뤘던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심리학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에너지를 주고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주는 어떤 욕구이자 바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기는 인간을 비롯한 그 동물의 내면에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 요인이다. 그리고 이를 지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배워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복잡한 건데도, 비싼 건데도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귀기를 약속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기를 약속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동기가 있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그 광고와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그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작용을 한다라는 점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심리학의 도움을 우리는 그 광고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광고 캠페인을 기획을 했어요. 근데 그 기획 캠페인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광고 효과 전혀 안 나타나지죠. 왜 그들한테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광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이 광고 메시지가 잘못됐나? 광고 캠페인의 전체적인 주제가 잘못됐나? 아니면 단순히 광고를 잘못 만든 걸까? 아니면 미디어를 융합해서 다양한 미디어에 플랜을 짜는 걸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근데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또는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과 기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기분이 좋은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는 그 사람과 즐겁고 행복했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예전에 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거나, 그런데도 우리는 만나야 되는 사이일 때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만나기만 한 걸로도 기분이 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식의 것처럼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상품을 샀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반품도 안 돼. 고쳐지지도 않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보통 이제 사는데 보통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다음에 얘네들이 신상품을 나왔다고 광고를 해. 그런 광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저놈들은 옛날에도 물건 만들어서 나한테 팔았는데 이제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저 물건은 보나마나 또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가만히 자기 속으로만 가지고 있나요? 다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 어떻다 저떻다. 아니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누구 참 좋더라. 참 이 사람 예의도 바르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참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평판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경험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같이 일을 하면 자기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는 천국인데 자기 주변은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아주 이렇게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고,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고 캠페인 전체에서는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갖게 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좋은 감정으로 또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은 느낄 때마다 동기를 부여하긴 해요. 이제 공포의 감정은 도망치려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은 내가 공격하려는 동기를 동반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막,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긍정적 감정을 자꾸 이제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비자를 위한 그 행동 영역, 우리가 소비자를 다루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 감정을 되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공포, 기쁨, 놀람 같은 특징적인 어떤 이런 주관적 경험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공포, 기쁨, 놀람. 근데 이 주관적 경험에 뭐 심장적으로 쿵쿵거리고 막 쿵쾅거리고 이런 건 생리적인 흥분과 각성이죠.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또는 표정이 외부에 표현되고 막 이런 것들은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감정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감정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구분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놀람, 사랑, 증오, 욕구, 기쁨, 슬픔 막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의 감정을 다 느낄 수가 있죠. 요거는 슬픔, 놀라움, 무관심함, 뭐 이거는 약간의 이렇게 경계, 뭐 이런 것들을, 이것도 뭐 무관심함, 이건 화남, 이거는 전 분노에 가깝죠. 뭐 이런 식으로 감정들이 이렇게 다 우리는 표현이 돼요. 사람들은. 그쵸? 이 사람이 이런 감정들을, 세세한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신심리학자인 플루칙 같은 경우는 감정을 8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이 뭐 분노, 두려움, 슬픔, 거부, 놀라움, 기대, 믿음, 기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참 저는 약간 공감이 많이 가요. 이 기본 감정들은 생물학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동물적인 어떤 개체 번식의 건강성을 위해서 계속 발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감정도 감정이 별로 이렇게 너무 빈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풍부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풍부한 것도 문제죠. 정상 범죄에서 벗어난 거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인간은 감정들을 보여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남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면서 요즘에 이제 세탁기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감정에 대해서. 감정별로 이제 예를 들어 분노에 해당하는 낱말 키워드들이 있고, 두려움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요 해당되는 그런 키워드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이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세탁기에 관련된, 얼마 전에 세탁기에 폭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막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또 다른 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도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에 알맞게 우리는 광고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이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정을 분석하고 그 감정을 분석한 거를 우리가 캠페인이나 광고 기획에까지 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감정하고 조금 다르지만, 원래 관련돼 있지만 좀 다른 개념들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감정은 보통 이모션이라고 영어에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느낌이라는 건 필링에 가까워요. 이거는 자기가 그야말로 느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은지 싫은지 그런 느끼는 거죠. 느낌 자체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광고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반응에서는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로 막 하려고만 노력을 하죠. 자, 분위기는 좀 달라요. 분위기는 감정의 강도는 낮은데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감정이죠. 그래서 온화하다든가 막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평가는 가장 강도가 약한 감정이라고 하는데, 선호도 또는 호의도,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감정과 다른 개념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감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자신도 아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이게 개별 사람이 아니라 되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막 이런 집단들도 존재하죠. 무슨 이렇게 신앙 집단들,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감정을 같이 이제 공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감정은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그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부분이 있다. 감정에도 결국은 지형이나 인종, 언어, 문화의 특성이 녹아 들어가 있죠. 또 행동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감정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의 경향성을 항상 수반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거나 좋은 감정을 갖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들의 행동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광고에서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느끼고요. 그건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를 좀 넘어서 문제겠죠. 그 다음에 감정은 계획하고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하지는 못하죠. 자, 지속성이 약해요. 감정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지속성은 약화되고, 그러면서도 감정은 선천적이면서도 이렇게 반복학습이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감정은 확산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이 다 우울해지는 경향도 있고, 주변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이 다 밝아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도 우리가 확산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과 인지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정신에는 감정 체계와 인간 체계가, 인지 체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고 이걸 이해하는 시스템을 인지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상처가 심히도 아픈지를 모르다가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통증을 느끼죠. 인지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자꾸 처리하는데, 감정과 인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감정일치론과 감정점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일치론은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정보가 잘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일치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 점화이론도 있죠. 이거는 사전에 형성된 감정이
그러니까 후속 평가나 판정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겠죠.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어 있어서 대상에 대해서 금지적 정보가 없더라도 좋은 긍정적 평가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감정적 점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일치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긍정적 정보가 더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막 즐겁고 유쾌한 음악을 틀어놔요. 그래야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뭔가 이게 구매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긍정적 이미지 같은 경우가 감정적 점화 이론 같은 경우는 긍정적 감정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긍정적 정보 없이도 긍정평가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우는 다행히도 원하는 걸 샀는 것 같아요. 산 것 같은데, 이렇게 감정과 인지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적응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감정의 적응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감정을 느끼고 난 후에도 행동 경향성을 지녀서 행동 유발의 단서가 되죠. 유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경향성이 나타나고, 불안정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회피 경향성을 보이죠. 이게 이제 감정에 대한 적응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나 매장 기획자들은 감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매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광고할 때 사용하는 모델과 음악과 영상 카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 긍정적 감정을 이제 형성하게끔 기획이 되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 한 결과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는 빠른 음악을 많이 쓰고 빠르고 즐겁고 경쾌한 음악을 많이 쓰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인지체제와 감정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지체제, 외부의 환경에 자극이 생기면 인지체제와 감정체제에 다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이 인지반응과 감정반응으로 나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하나의 모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건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가 나왔을 때, 이걸 인지체계에서는 이걸 신념, 의미, 지식, 의미, 신념에 반응해서 이 인지체제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정서, 분위기, 느낌, 이러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걸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감정체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면서 되게 느낌이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보면서 흐뭇해하거나 광고 음악을 통해서 활기참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텔레비전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금방금방 없어지잖아요, 연예인들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게끔 많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브랜드를 보면은 여기 이제 브랜드 평판 지수 막 이런 것들인데, 제가 어디 조사 자료에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소통 지수, 뭐 참여 지수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여기서 한 건데, 1순위가 이명웅이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음악이 대단하니까 그런 거고, 블랙핑크,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이런 연예인들을 광고로 쓰는 이유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그 연예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들뜨게 하고, 이런 어떤 독특한 재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CF 모델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 제작자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무어와 허친슨의 의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과 달리 처음에는 효과가 부정적이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부정적 감정을 느꼈더라도 광고를 보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죠. 앞에서 좀 이렇게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행동하게 하는 이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동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욕구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라서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감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구매와 소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들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8개 정도의 감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광고 효과에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짤 때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구분이 되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 분위기, 평가, 공감이라고 하는 다른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사람은 이 감정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것도 있고 경향성을 만들어서 또 강화되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가 어렵고 뭐 이런 것들, 지속성이 약하고 반복 학습된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런 앞서 배운 심리적인 이런 방식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소비자 이론으로, 모델로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